매주 금요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짚어보는 시간, 강유정, 김만권의 시선 코너입니다.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만권입니다. 오늘 제목이 서울은 천박한 도시일까? 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세종시에서 열린 무슨 그 세미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 얘기 가운데 요 대목 천박한 도시라는 표현이 있어서 논란이 됐던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선 천박한 면도 있죠. 하지만 훨씬 더 견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울이란 도시는 천박하다는 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사실은 견고한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얕은 도시한테 이런 말을 하면 휘청휘청 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천박한 부분이 있지만 그 뒤에 견디고 있는 어떤 서울의 면모를 보면은 예.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천박하기도 하고 천박하지 않은 면도 있는 도시죠, 사실은. 근데 뭐 그 이 대표가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한 말을 쭉 인용을 해보니까 이랬어요. 서울 한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라는 설명을 쭉 해야 한다. 갔다가 올 적에도 아파트 설명밖에 없다. 프랑스 생강 같은 곳을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쭉 있고 그게 큰 관광 유람이고 그것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단가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 말이 뭐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은 아니죠. 사실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주거의 용도가 재산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불리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너무 획일화된 어떤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라는 점에서 비판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뭐 멀리 갈 예. 곳도 없이 프랑스에는 강변에 노트르담 성당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아파트밖에 없고 평당 얼마짜리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 이건 천박합니다. 이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사람들이 천박하다라는 말을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천박하다기보다 사실 걸어가면, 저는 이제 봉준호 감독과 같은 한강이지만 거기에 괴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부제는 한강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제 OST의 제목도 한강인데, 그렇게 상상력을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강을 따라가면서 집값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나 될까? 되게 평범한 사람들은 많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천박합니다라고 훨씬 더 복잡한 얘기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지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천박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서울이 10,000원이다라고 얘기한 이호철 작가를 얘기를 들자면 그게 1966년이었어요. 예. 벌써 거의 60년 전에 서울의 자리가 다 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올 데 없다. 10,000원 버스처럼 10,000원 서울이다.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전 투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벌써 60년 전에 했던 건데, 뭐 그때 인구가 아시다시피 38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만 가까이 되어 있잖아요. 1,000만 넘었다가 조금 줄었다고 알고 있는 1,000만 도시인데 인구가 3배가 됐고, 여기에 사실은 이 천박함이란 얘기는 대한민국의 많은 욕망들이 결국 결집되는 장소가 서울이란 얘기지 공간 자체가 천박하다라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여겨져요. 뭐 그리고 실제 여기 저도 천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면에서 천박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든 도시는 천박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기서 천박하다는 측면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재산의 가치로 이제 사실은 이웃의 담장을 치고 그리고 그 재산의 가치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 서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천박하다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 재산의 가치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부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이 좀 드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제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유학 경험이 있었는데요. 유학 한 10년 제가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제가 뉴욕에 있었습니다. 뉴욕. 예. 그런데 올 때마다 좀 느낀 건 뭐냐면 서울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유, 예. 엄청나게 바뀌죠. 예.
정말 그리고 빨리빨리 바뀌는 게 예. 겉모습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태도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외부인에 대한 폐쇄성 같은 것들이 사실 제가 유학 갈 무렵만 해도 상당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한 십몇 년간 정말 외부에 대한 개방성도 좀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모폴리탄 시티라고 하나요? 아, 예, 그럼요. 그런 이미 것으로 적응되어 가고 코스모폴리탄이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대표적인 코스모폴리탄의 하나죠. 예. 근데 예. 없는 게 뭐냐면 가령 저는 뉴욕하면은 데이비드 호크니라던가 혹은 뭐 호그 피츠제럴드 소설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보존을 너무 안 하고 개발 위주로 하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내셔널 트러스트 제도 같은 걸 이용해서 이게 뭐냐면 국가의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작가들의 생가라던가 아니면 그들의 작품이 배경이 된 곳을 보존한다거나 이러면 아마 우리도 그런 가치들을 존중할 텐데 지금 그런 곳들이 다 전부 다 거의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없어졌고 이게 욕망과 정책의 대결이 됐을 때 가령 그 땅을 보존해서 공원을 만든다거나 혹은 역사적 유적지로 만들 것이냐 주변 시민들한테 이걸 아파트라든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지가를 높일 것이냐 얘기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지가를 높였다는 점에서 이 천박함이란 사실은 돈으로 가치를 따진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서울의 문화적인 유산이란 것들이 얼마나 보존되어 있냐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사실 할 말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 좀 할 말이 좀 있긴 네,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뉴욕이나 아니면 파리나 런던을 보면 여기가 메트로폴리스, 근대적 메트로폴리스로 발전한 거는 19세기 중반부터거든요. 그러면 아주 오래 역사가 우리보다 한 100여 년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폴리스가 되는 역사가 1960년대부터 거의 50년 안에 압축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런던이나 아니면 이렇게 파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국주의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가 만든 식민지 역사가 또 일부 있었잖아요. 네.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무엇을 뭐 남길 것인가는 사실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역사적인 혼란 속에서 이런 정치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선별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게 안타까운 급속한 거예요. 변화는 예. 네.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천천히 변화해야 지키는 거에 대한 합의도 만들고 하죠. 네.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가 박태원이잖아요. 박태원이 천변풍경이라는 소설을 썼단 말이죠. 이 천변이 천개천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합의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가도가 있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천변풍경을 읽으면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표라도 남겨서 이거를 전달해 주는 어떤 역할이라던가 예. 그러니까 가령 지금 제가 문학적으로 조금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세운상가에 대한 소설을 쓴 게 황정은의 백의 그림자라는 소설이 있고 그리고 노량진에 대해서 김애란 작가가 건너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한 10여 년, 20년 지나면 이걸 소설로만 남아있지 흔적이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걸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이 정책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동의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김현옥 시장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서울에. 불도저 시장. 그렇죠. 그게 어떤 그냥 점에서는 근대화 서울의 이미지를 만드는 너무 좀 잘못된 첫 단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제가 말한 것처럼 급속한 변화, 그것도 또 군사 독재 정권 시의 급속한 변화. 그거는 반대하는 의사도 없고 그냥 하라면 하는 식의 변화. 그런 변화들이 서울을 굉장히 망쳤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그나마 지난 한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 녹지 공간도 좀 많이 생겨나고 과거보다도 과거 보면 런던의 하이드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 이런 게 가장 그 부러웠던 거라면 못지않게 이제 한국도 서울도 중앙 도심 한복판에 큰 공원들도 좀 생기고 고궁들도 좀 재단장을 좀 하고 무엇보다 그런 뭐 런던이나 뉴욕에는 전혀 없는 산이 있잖아요. 산이. 그렇죠. 북한산, 관악산 이게 그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리고 더하게 도시 한가운데를 흘러가는 커다란 강, 이거 정말 도시 한강. 보기 힘듭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자꾸 골목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이 골목이라는 게 뭐 사전적 의미로 따져보면은 건물 사이나 뒷면에 형성된 길이라는 의미인데 이 골목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 사는 동네가 될 수 있는 되게 그리고 되게 재밌는 제가 글을 읽었는데 도로 폭이 4m가 되지 않으면 도로가 아니라서 공사를 하거나 집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집을 지어놓으면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되는데 지금은 일부러 집을 무너뜨리고 4m 도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4m 도로 없으면요.
집 짓는 건축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곤란함을 얘기하는 예. 건축사들의 이야기였는데 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자주 가는 핫플레이스들이 가만 보면은 다 골목을 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골목을 끼고 아까 말씀하신 뉴욕도 결국은 골목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밖에 없고 무당횡단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서울이 천박해지는 가장 큰 이유들은 한편으로 이렇게 골목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지킬 생각이 없이 그래서 저는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피막골 사라진 게 제일 그러게 아쉬운 말이에요. 것 중 하나예요. 네. 그 역사도 너무 재밌잖아요. 양반네들 지나가는데 귀찮아서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데 이런 골목들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것도 떨어지는 게 또 서울이 좀 너무 밋밋한 얼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양 시절로 가면 이게 600년이 넘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엄청난 역사가 있는 네. 도시죠. 바로 그 때문에 서울의 최대 장점은 오래된 것과 산이에요. 제일 흉물은 마구잡이로 지은 아파트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실제 그 아파트가 골목을 없애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했거든요. 네. 개발이 되면서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면 골목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개발이 정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소중한 문화들이 사라지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기여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원인이 되었던 건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울의 주거 형태를 보니까 42.2%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그 영화 돼지꿈이라는 영화를 보고 안성기 씨가 출연하고 있는데 아주 소년으로 그 문화주택에 대한 얘기예요. 그 문화주택 그때만 해도 아무리 인구가 늘더라도 주택의 양식으로 그래도 좀 더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 했던 건데 지금은 주택이 선택이 아니라 조금은 살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서 보통의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바쁜 사람들인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택이 자꾸 밀리는 한편으로 수요가 떨어지는 주거 형태가 되고 있으니 점점 더 많은 아파트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한편 좀 되돌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는 아파트 외의 주거 시설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이 안 되는 정도까지 바뀌어버려서 이제는 아파트 탓이라고 말하기에도 되돌아가기 너무 멀리 온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찬 대표의 발언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한강변 또 유람선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러다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것도 전두환 정권 때 그렇게 모양이 갖추어진 겁니다. 맞아요. 강북 강변도로 올림픽대로로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고수부지라는 게 그렇죠.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인공적으로 자동차 도로 전용 도로로 그 한강과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 주변은 전부 아파트로 그냥 채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국의 멋진 도시들 강변을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강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조그만 공원이 있고 바로 거기 카페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골목이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골목이 걸어서 있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전 영화 보면은 강수욕을 하거든요. 해수욕이 그럼요. 아니라 강에 가서 전부 모래사장이었어요. 모래사장에서 하고 사실은 한명회가 압구정을 지은 이유도 예. 워낙 모래가 좋고 거기가 강이 가깝기 때문에 자신이 정자를 지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그건 고도 개발이라던가 혹은 차가 다니기 더 쉬운 도시가 되어버린 게 서울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최근에 약간 사람들이 놀리죠. 사우론의 탑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잠실에 굉장히 높게 올라간 빌딩이 하나 더 있는데 곧 삼성동에도 하나 더 높게 올라가면 네, 이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두 개의 탑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농담을 할 정도인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어이가 없어요. 수직상승적인 어이가 없어. 건물로 우리의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려는 현상 자체는 사실은 한 50년 전에 끝났어도 되는 문제라는 이거 거죠.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요. 초고층 빌딩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초고층 빌딩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혼자 백몇십 층, 혼자 이런 걸 허가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소설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국인데 기차를 벗어나자마자 눈의 공간이었다라는 건 수직적으로 이동해서 눈을 예. 보고 다른 곳에 왔다. 이제는 저희는 서울에 왔다를 뭘로 아느냐 가만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백몇 층 건물이 보이는 걸로 서울에 왔음을 인식한다면 이건 정말 좀 퇴보하는 거다. 말 그대로 이곳이 서울의 얼굴에 정말 대표 얼굴이 돼도 되는가 이런 얘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큰 건물에다가 우리가 어떤 욕망을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요. 부와 문화적 자본을 그걸 지어놓고 다 몰아넣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가면 다 그것을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아주 뭐 오도된 혹시 잘못된 두 것 분 기억하세요? 네. 그저 남산변에 있는 아파트
폭발시킨 장면 그죠. 저는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네. 얼마 전이에요. 네. 뭐 그리 오래는 안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남산의 그 전망을 해치던 미관을 아파트 해친다. 잘못 허가 난 거 네. 이건 이제는 없애버리자 그랬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큰 하얏트 호텔은 왜 안 없애요? 그게 아마 뭐 그러니까 이처럼 있으면, 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맞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조망 확인하자, 환경 보호하자라는 운동도 한편에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백몇십 분짜리를 턱턱 이상하게 허가를 해주고요. 참 이상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전통적으로 차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경치를 빌리는 걸 부의 권세로 삼았다고 하고 그럼요. 일본인들은 조경 말 그대로 경치를 만들었고 그리고 영국은 언제나 뒷뜰에 얼마나 많은 정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신의 삶의 수준이라면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서 한강변에 결국은 한강을 차경하고 싶은 한국인만의 아주 독특한 욕망이 또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굉장히 로망을 낳고 이 욕구가 결국은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욕구는 되게 오래된 우리의 사실 역사적 DNA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잡히진 않을 거라는 거죠. 쉽게 잡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버려 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 저는 사실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서울을 볼 때마다 근대라는 의미가 가장 잘 실현된 곳인 것 같아요. 원래 전통과 근대의 의미가 뭐냐면 전통은 낡은 것, 근대라고 할 때 모더니티라고 이걸 새로운 것이라고 구분하는 이 문법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더니티, 새로운 것이라는 것에 이 근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계속 폐기시켜야만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대화 욕망이라는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시의 건물을 계속 쌓아 올렸는데 이걸 30년, 40년만 되면 다 무너뜨리고 다 또다시 새로운 건물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근대적 욕망이라는 것들이 가장 잘 작동하고 예. 있는 공간이 서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30년밖에 안 된 멀쩡한 건물을 안전진단 해봤더니 조금 위험하다고 안전진단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그 통과가 뭐냐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안전하지 않다. 안 안전하니까 우리 재건축해야 됩니다라고 그렇죠. 이걸 네. 경축이라는 플랜카드를 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저는 좀 서울의 굉장히 천박한 모습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산이 있고 네. 고궁이 있고 이건 참 서울만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다. 한마디로 서울은 어떤 도시다? 강 교수. 저는 흉터를 화장으로 잘 가린 얼굴이다. 김만곤 네. 박사. 저는 욕망의 파열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뭐 부, 권력, 그다음에 문화적 자본이 다 몰려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정말 대한민국 욕망이 다 몰려 있는 곳입니다. 다 몰려서 예. 파열음을 예, 낸. 예. 그래서 그렇게 난 상처를 화장으로 감춘 그렇죠. 그런 거네요. 맨 얼굴을 보면 흉터가 많습니다. 서울이. 두 분 다 별로 서울을 이렇게 사랑하진 않는군요. 아니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요. 여기까지 할까요? 김만곤 박사, 강유정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